사람 쓰러졌어요. 서울 한복판 유리 건물 로비에서 70대 재벌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쿵 쓰러졌습니다. 모두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된 순간 가방을 맨 작은 소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침착하게 회장의 가슴을 정확히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회장이 실려나가던 바로 그 순간 아이의 가방에서 낡은 오르골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온 한 소절의 멜로디가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꿈빛 이야기를 찾아주신 분들께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선 한별그룹 본사 건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 로비 한쪽 접수대 앞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아이의 등에는 여러 해 사용한 듯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한 남색 백팩이 메어져 있었죠. 그 백팩에는 김하늘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엄마 대신 한별재단 장학 프로그램 서류 제출하러 왔는데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에서 평소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왔는지 엿볼 수 있었어요. 접수 담당 직원은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중앙 대형 화분이 놓인 휴게 공간 근처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72살의 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임원 몇 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회장은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오른손이 정장 가슴팍을 힘없이 쥐어뜯듯 움직였고 왼손은 허공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후, 후,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다급한 외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준호 회장의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72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쓰러졌죠. 으아, 저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빨리 구급차 불러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우왕좌왕했고 방문객들은 뒤로 물러서며 수군거렸어요. 비서실장은 무릎을 꿇고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준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이마에도 어느새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발걸음 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늘이었습니다. 작은 소년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어요. 어른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애가 뭘 안다고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하늘은 개의치 않았어요. 아이는 재빨리 자신의 백팩을 벗어 옆에 내려놓고는 쓰러진 준호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준호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경동맥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몇 초간 숨죽여 집중하던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 단호함에 주변 어른들도 정신을 차렸어요. 누군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강남구 테헤란로 한별그룹 본사 로비입니다. 70대 남성이 심장 관련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거는 동안 하늘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회장의 정장 재킷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어요. 그리곤 한 손을 회장의 가슴 한가운데 정확히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손을 그 위에 깍지 끼듯 포갠 뒤 팔꿈치를 쭉 펴고 온몸에 힘을 실어 아래로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이의 입술이 숫자를 세며 움직였습니다. 서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했죠. 한별재단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해 석 달 동안 꼬박꼬박 들은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교육에서 배운 대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이 5cm 깊이로 눌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압박했어요. 애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작은 팔이 떨려왔지만 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계속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30번을 세고 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죠.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하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하늘의 손바닥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어깨는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삐뽀삐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 입구가 벌컥 열리며 주황색 구급복을 입은 구급대원 셋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비켜주세요. 환자 어디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대원들이 재빨리 준호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어요. 작은 가슴이 거칠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학생, 심폐소생술 한 거예요? 젊은 구급대원이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맥박이 너무 약해서요. 한 5분 정도 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구급대원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대원들은 준호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그러곤 재빨리 들것에 환자를 올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향했죠. 비서실장과 임원 몇 명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급하게 비켜서는 바람에 바닥에 놓아뒀던 남색 백팩이 발에 걸렸어요. 백팩이 옆으로 쓰러지며 지퍼가 조금 열린 틈 사이로 무언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딸그랑. 작은 금속 소리와 함께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물건이 대리석 바닥 위를 굴렀어요. 낡고 오래된 오르골이었습니다.
은색 금속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긁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둥글게 변해 있었죠. 오르골은 한 바퀴 반쯤 굴러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저절로 태엽이 감긴 듯 낮고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띵, 띵, 딩딩딩. 고즈넉하고 애틋한 선율이었습니다. 옛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어딘가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런 음악이었어요. 로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 작은 소리는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싣고 현관으로 나가던 그 순간이었어요. 들것 위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었던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멜로디가 귓전을 스쳤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너무나 익숙한 그 선율. 준호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삐하고 경고음을 냈어요. 환자 상태 불안정, 빨리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들것이 로비를 빠져나가고 구급차 문이 쾅 닫혔어요. 곧이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로비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오르골을 주워들었어요. 아직도 가느다란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게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셨다던 오르골인데 떨어뜨릴 뻔했네. 아이는 오르골을 백팩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러곤 접수대 쪽을 바라봤어요. 직원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아까 건넸던 서류 봉투도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전화드려야겠다. 아이는 백팩을 다시 메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평범한 봄날 오후였지만 방금 이 로비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졌고 오래전 사라졌던 기억의 단서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오르골 소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깨워낼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중앙의료원 특실병동. 준호 회장이 눈을 뜬 건 응급실에 실려온 지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희뿌연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지며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코에는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 위로는 심전도 패치가 붙어 있었죠. 회장님, 정신 드셨습니까?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켰던 비서실장 김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턱엔 까칠한 수염이 자라나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물컵을 들고 빨대를 입가에 가져다 댔죠. 천천히 드세요. 준호가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12시간 정도 주무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셨어요. 응급실에서 바로 시술 받으셨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던 순간 바닥으로 쓰러지던 감각, 그리고 그 아이는 네, 로비에서 나를 살린 아이 말이야. 태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학생 말씀이시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 아이가 어려도 초기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해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답니다. 준호의 뇌리에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던 그 아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그 순간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 소리요? 음악 같은 거. 오르골.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선율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너무나 익숙한 그 멜로디. 태수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습니다. 로비 CCTV를 확인했는데 그 학생이 급하게 비켜서다가 가방에서 뭔가 떨어뜨렸더라고요. 작은 물건이었는데 찾아봐.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아이가 떨어뜨린 물건 당장 찾아봐. 로비 어딘가에 있을 거야. 태수는 회장의 다급한 표정에 놀라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시간 뒤 태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손바닥만 한 은색 오르골을 꺼냈어요. 청소 담당 직원이 화분 뒤에서 찾았답니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링거줄이 매달린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오르골을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낡았습니다.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긁혀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수가 깜짝 놀라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뒤집었습니다. 밑면을 확인했죠. 거기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글씨로 새겨진 세 글자의 이니셜. PJY. 박지연. 준호의 가슴이 또다시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삐 소리를 냈어요. 태수가 황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준호는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오르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1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005년 4월 12일. 그날은 준호의 아내 윤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그녀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준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딸 지연의 13번째 생일이었어요. 어린 지연은 엄마의 빈소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리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준호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준호는 지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던 제스민 향기도 부엌에서 나던 따뜻한 요리 냄새도 사라졌죠. 지연아. 준호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아빠가 선물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내 생일 선물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럼 엄마 생각나는 거요. 응? 엄마가 좋아하던 거. 엄마 생각나는 선물이요. 다음 날 준호는 지연을 데리고 명동의 한 오래된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윤희가 생전에 자주 들르던 곳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빼곡했습니다. 인형, 시계, 액자, 램프, 그림. 지연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선반 위의 작은 오르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바닥만 한 오르골이었어요. 이거요. 지연이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윤희가 평생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이 노래 좋아하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응, 그랬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걸로 할래요. 엄마가 하늘에서 이 음악 들으면 웃으실 것 같아요. 13살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오르골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이후 오르골은 지연의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오르골을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밤 태엽을 감았어요. 그 선율을 들으며 엄마를 떠올렸고 때론 오르골에 대고 조용히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 시험 잘 봤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던 지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한별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준호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연은 오르골을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다녔었죠. 이게 나한테 힘을 주거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날 딸이 사라지고 오르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띵, 띵, 딩딩딩. 그 익숙한 멜로디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소리, 딸의 목소리가, 아내의 미소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모두 그 선율 속에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넌 어디에 있니? 살아있는 거니? 태수는 회장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 오르골이 회장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안 돼. 당장 로비 CCTV 전부 다시 확인해.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름이 뭔지, 뭐하러 왔는지 전부 찾아내. 준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의 오르골을 갖고 있었어. 10년 전 사라진 내 딸의 물건을.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박지연 양과 관련이?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우연일 리 없어. 절대로. 준호는 오르골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이제 그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10년 전 2015년 7월 한별그룹 본사 18층 회계팀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창밖으론 한여름 햇살이 쏟아졌지만 사무실 안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5살의 박지연은 자신의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 달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제 막 수습 기간을 마친 참이었어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실무는 또 달랐습니다.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죠. 지연은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서류는 항상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지연은 오전 10시부터 한별재단의 분기별 회계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별재단은 한별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장학사업을 주로 담당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엑셀 파일을 스크롤했습니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어요. 수입 항목, 지출 항목, 이월금, 적립금.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눈썹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특정 항목의 금액이 유난히 컸어요.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마다 수억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단 규모에 비해 컨설팅 비용이 과도했어요. 게다가 금액이 매번 달랐습니다. 규칙성이 없었죠. 그녀는 관련 서류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서버에 접속해 지난 2년치 장부를 모두 열어봤어요. 화면을 2개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별재단에서 나간 컨설팅 비용은 모두 동일한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실체가 모호했죠. 웹사이트도 없었고 직원 정보도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더 추적해보니 그 돈은 다시 여러 경로로 쪼개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재단 기부금과 사회공헌 예산을 빼돌리는 거대한 구조였죠. 이걸 어떡하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걸 발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신입사원이 발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 혼자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걸 알았어요. 한별그룹은 아빠가 평생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누군가 내부에서 좀먹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그날부터 지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면서도 틈틈이 관련 자료를 수집했어요. 송금 내역,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모든 걸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야근을 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 속 폴더는 점점 두꺼워졌죠. 날짜별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컴퓨터 접속 기록이 모두 남는다는 사실을요.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언제 접속했는지, 무엇을 복사했는지, 모든 게 서버에 로그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그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무 담당 전무 최미정이었습니다. 최미정은 48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별그룹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재무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철저한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유능한 임원이었지만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바로 그녀가 한별재단 자금 유출의 주범이었어요. 최미정은 10년 전부터 재단 예산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점 대담해졌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복잡한 송금 루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빼돌린 돈이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최미정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도 감사팀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순수한 눈이 때론 가장 위험하다는 거요.
2015년 7월 20일 저녁 7시 최미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간 서버 접속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이 작업을 했어요.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지연? 최미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신입사원 박지연의 접속 기록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별재단 관련 파일에 집중적으로요. 최미정은 재빨리 상세 로그를 열어봤습니다. 지연이 접속한 파일 목록이 쭉 나열되었어요. 해외 송금 내역, 컨설팅 계약서, 법인 등록 정보. 최미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애가 뭘 본 거야?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이 특정 파일들을 복사한 흔적도 발견했어요. USB 포트 사용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신입사원이, 그것도 하필 회장의 딸이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겁니다. 미쳤나? 이게 무슨... 최미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어요. 최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연이 이 증거를 회장에게 보고하면 자신은 끝이라는 거요. 횡령, 배임, 자금 세탁. 10년 이상 감옥에 가야 할 범죄였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최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곤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게 있는데. 최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대상은 회계팀 신입 박지연이라고.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흔적 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곤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박지연의 사진이 인사 시스템에 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25살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죠.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건드렸어. 최미정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완벽하고 치밀하고 절대 들키지 않을 계획을요. 밤은 깊어갔고 최미정의 사무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27일 밤 10시 한별그룹 본사 지하 1층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최미정 전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보안팀장 강철호였어요. 철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군대에서 2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뒤 한별그룹 보안팀에 들어온 지 7년째였어요.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검은색 서류 봉투를 철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어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강 팀장님 따님 수술비 걱정이시죠? 최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라던데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철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20살 딸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다음 달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돈 걱정을 하고 있었죠.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수술비 쓰시고 남는 건 따님 회복 기간에 쓰세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대신 뭘 하라는 겁니까?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딱 2시간만 서버실 구역 CCTV를 점검 모드로 전환하세요. 녹화 프레임도 삭제하시고요.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이 중요합니까? 따님 목숨이 중요합니까? 최미정의 말이 철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범죄는 아니시죠? 당연하죠. 그냥 회사 기밀 서류 몇 개 옮기는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최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선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철호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양심과 현실이 머릿속에서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딱 2시간만입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충분합니다. 최미정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18층 회계팀 사무실. 박지연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진작에 퇴근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USB에 저장한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어요.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 이메일 캡처,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아빠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장실로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설명할 생각이었죠. 그녀는 USB를 조심스럽게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서류 몇 장을 챙겨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에 보관된 원본 계약서 파일이었죠. 지연은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비상구 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빠를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정각. 지하 1층 보안실에서 강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엔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는 특정 구역의 카메라들을 선택했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 복도, 서버실 입구, 내부. 총 5대의 카메라였죠. 클릭. 점검 모드 전환. 화면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녹화도 중단되었어요. 철호는 녹화 파일 삭제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요.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러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정은 지하 1층 기계실에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 건물엔 첨단 소화 설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서버실처럼 전기 장비가 많은 곳에는 물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소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였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스가 분사되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었죠. 효과적이지만 위험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면 질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동 전에 반드시 경보가 울리고 30초의 대피 시간이 주어지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최미정은 기계실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일하며 알아낸 정보들이었죠.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제어판 커버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배선과 스위치들이 드러났어요. 먼저 경보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특정 배선을 잘라냈어요. 이제 가스가 분사되어도 경보가 울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수동 작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원래는 화재 감지기가 반응해야 작동하지만 수동 모드에선 버튼만 누르면 즉시 가스가 분사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지연은 지하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버실이 가까워졌어요. 복도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출입증을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녹색 불이 들어왔어요.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에어컨이 항상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서버들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이었죠. 위잉, 위잉. 서버들의 작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연은 파일 보관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익.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환기구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가스였어요. 지연은 처음엔 에어컨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상함을 느꼈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묘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숨을 들이마셨는데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뭐지?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쉬익. 가스는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버실 공간이 빠르게 채워졌어요.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바닥부터 차올랐습니다. 지연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안 돼, 이거. 그녀는 비틀거리며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어요.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폐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려. 줘.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에선 윙윙 소리가 났죠. 지연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떨어지며 열린 가방 틈으로 오르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삼켰어요. 기계실에서 최미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다시 조작했습니다. 가스 분사가 멈췄어요.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기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밤은 깊어갔고 지하 2층 서버실엔 한 젊은 여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2015년 7월 28일 새벽 1시 최미정은 지하 2층 서버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쓴 채였어요.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버실 안은 이미 환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공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닥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최미정은 재빨리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어요.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죽진 않았군. 최미정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연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검시가 필요했고 검시를 하면 질식사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위험했죠.
대신 그녀가 원한 건 뇌손상이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기억을 잃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면 지연은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될 테니까요. 최미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최미정은 서버실 밖으로 나가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에 있어. 조심스럽게 옮겨. 최미정의 지시에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처럼 지연을 들것에 올렸어요. 흩어진 서류들은 최미정이 주워 담았습니다. 지연의 가방도 챙겼죠.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 차에 태워. 내가 연락할 곳이 있어.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CCTV가 없는 경로였죠. 최미정은 뒤따라가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나야. 환자 1명 받아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상태인데요? 저산소성 뇌손상 추정. 의식 없음. 신호는 묻지 마. 보호자 동의서는? 내가 준비할게. 일단 받아만 줘.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경기도 파주. 그쪽 사립병원 있잖아. 아, 세림병원 말씀이시군요. 맞아. 거기 원장이랑 얘기해도 절대 외부 접촉 안 되게 격리병동에 넣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미정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준호 회장은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달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집은 텅 빈 느낌이었죠. 준호는 지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딸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했죠.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기특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겠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딸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2015년 7월 28일 오전 8시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김태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지연 양이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회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양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신다고.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장 확인해봐. CCTV, 출입 기록, 뭐든지. 태수가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태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지하 2층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서버실 출입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그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나간 흔적이 없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는 지하 2층 서버실 구역 CCTV가 점검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녹화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끈 겁니다. 당장 경찰 불러. 바로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회장님, 언론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회장님 따님 납치설이 돌고 있다고. 뭐? 준호는 태수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별그룹 회장 딸 납치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별그룹 박준호 회장 딸 실종, 납치 가능성 제기, 회사 내부서 사라진 재벌 딸, 범죄 조직 개입 추정.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경기도 파주의 세림병원.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 사립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곳이었어요. 지연은 3층 격리병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병원 원장실에선 최미정과 50대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세림병원 원장 이규삼이었어요. 보호자 동의서는 여기 있습니다. 최미정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들이었어요. 가짜 보호자 서명,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 가짜 진단서까지. 환자 이름은 김서아로 했습니다. 신원 조회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규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익숙했어요. 가족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용은 우선 1년치 2억.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매년 연장할 겁니다. 규삼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환자가 깨어나면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뇌 손상이 심해요. 설령 깨어나도 기억은 없을 거고요. 최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약물 관리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회복되면 곤란하니까. 규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앞에선 양심도 무너졌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최미정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짓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시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신 미확인 추정 사망 처리.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준호는 경찰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습니다. 밤낮 없이 딸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납치범으로부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몸값 요구도 없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강에서 신원불명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박지연 양과 일치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공식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검시 기록, DNA 대조 결과. 모든 게 위조였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관 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빈 관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박지연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는 파주의 한 병원 격리병동에 갇혀 있었어요. 김서아라는 가짜 이름으로요. 2025년 3월 9일 준호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회장실로 복귀하자마자 비밀 회의실에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딱 4명이었어요. 비서실장 김태수, 법무팀장 박민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한지훈, 그리고 사설 탐정 출신의 조사관 오정훈, 준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비공식 TF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오르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내 딸 지연이의 오르골이야. 10년 전 사라졌던 4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로비에서 자신을 살린 어린 소년, 그 아이가 떨어뜨린 오르골, 그리고 밑면에 새겨진 지연의 이니셜까지. 회장님, 그럼 혹시 박지연 양이?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 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호의 손이 오르골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성훈 씨, 로비 CCTV부터 확인해봐. 그 아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전부 추적해. 알겠습니다. 오성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10년 동안 사설 탐정으로 일하며 온갖 케이스를 다뤄본 베테랑이었죠. 성우는 재빨리 건물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3월 7일 오후 2시부터의 CCTV 영상을 불러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작은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하늘이었어요. 아이는 로비 접수대로 걸어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봉투를 확대해봐.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훈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별재단 사회공헌 장학 프로그램 신청서. 준호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한별재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게 바로 한별재단이었습니다. 접수 기록 확인해봐. 그날 사회공헌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된 게 있나? 민재가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한별재단 시스템에 접속해 3월 7일 접수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상합니다. 그날 접수된 신청서가 없습니다. 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CCTV엔 분명히 아이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보이는데 기록이 없다고? 네. 접수 대장에도 없고 시스템에도 없습니다. 준호와 4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단 서류 접수 프로세스를 자세히 조사해.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성훈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별재단 내부 인사 기록, 업무 분장표, 서류 처리 경로를 하나씩 추적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성훈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별재단 사회공헌팀에서 매달 접수되는 서류 중 약 30%가 기록 없이 사라집니다. 접수는 되는데 시스템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야?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특정 지역, 특정 소득 구간의 신청서들이 주로 사라집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신청자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니까요. 장학금은 어디로 간 거야? 그건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재단 회계장부를 전부 가져와. 지난 10년치 전부. 회장님, 그건 시간이. 당장?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4사람은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봤어요. 다음 날 오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한지훈이
노트북 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35살의 젊은 전문가였어요. 사이버 수사대 출신으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엔 수많은 코드와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장부 파일들을 복구 중입니다. 삭제된 파일도 많네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완전히 덮어쓰지 않은 이상 복구할 수 있어요. 지훈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준호도 회의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나왔습니다.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잠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깨어났어요. 화면엔 놀라운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별재단에서 지난 10년간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었어요. 명목은 컨설팅 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 투자금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어요.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들이었죠. 총액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600억?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며 모은 기부금과 사회공헌 예산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담당자는 누구야? 재무 담당. 최미정 전무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미정.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한 베테랑 임원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더 파봐. 10년 전 기록도 찾아봐. 지훈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회장님,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뭔데? 2015년 7월 27일 밤 11시 서버실 가스 소화 설비가 수동으로 작동된 기록이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스 소화 설비? 네. 원래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이날은 수동 모드로 강제 기동됐습니다. 그날이 지연이가 사라진 날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같은 시각 CCTV 녹화가 중단됐어요. 지하 2층 서버실 구역 전체가 점검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누가 한 거야? 보안팀장 강철호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별재단의 비리를 발견했고 누군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어요. 가스로 질식시키고 CCTV를 지우고 그리고 포렌식 더 깊이 들어가 병원 기록, 사망 진단서, 모든 서류를 찾아내. 지훈은 며칠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준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그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조된 보호자 동의서였어요. 김서아라는 환자를 세림병원에 입원시키는 서류였죠. 날짜는 2015년 7월 28일. 김서아. 준호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더 찾아봐. 김서아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기록을. 성훈이 나섰습니다. 그는 전국의 병원 기록, 주민등록, 건강보험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사흘 후 찾았습니다. 성훈이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경기도 파주 세림병원에 10년 전에 입원했던 김서아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35세, 정신과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일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0년.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당장 가봐야 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상관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준호는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연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침내 진실을 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오후 3시, 준호의 차는 서울의 한 낡은 주택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TF팀의 추적 결과 김서아는 9년 전 세림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곳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병원 측 기록에는 부분적 기억 회복, 자립생활 가능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오르골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올라가 볼까요? 비서실장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쩌죠? 만약 딸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층을 지나 좁은 계단을 더 올라가니 옥탑방 문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엔 광고 전단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을 들어 벨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준호는 벨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돌렸어요. 띵, 띵, 딩딩딩.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좁은 복도에 그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멎었어요. 35살의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호는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조금 수척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지만 분명 그의 딸이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톤이었죠. 준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는 오르골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오르골, 당신 거 아닌가요? 여자의 눈이 오르골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게, 어떻게,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는데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서아 씨, 아니 지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자의 몸이 굳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 왜 그렇게 익숙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오르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뒤집어봐. 밑면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밑면에 새겨진 이니셜을 봤어요. PJY. 박. 지연. 그녀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3살 생일날 엄마를 위해 고른 오르골.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보던 오르골. 서버실로 내려가던 그날 밤 가방에 넣어뒀던 오르골. 아, 여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준호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자는 준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야. 아빠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찾았어. 넌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살아있었구나. 내 딸이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대기업 총수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아버지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아버지. 준호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35년 전 처음 안아봤을 때처럼, 13살 생일날 안아줬을 때처럼, 25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등을 두드려줬을 때처럼. 지연아, 지연아. 준호는 딸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요. 지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알 수 있었어요. 이 품이 자신이 평생 그리워하던 곳이라는 걸요. 아빠,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고통이, 그리움이 모두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어요. 계단 아래에서 지켜보던 태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9살 소년 김하늘이었어요. 그는 엄마 손을 잡고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회장님? 하늘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하늘이구나.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준호와 지연을 번갈아 봤어요. 그러곤 자신의 백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태엽 감는 도구였어요. 아저씨, 이거 오르골 태엽 감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오르골인데 태엽이 헐거워져서 잘 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준호는 그 작은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오르골에 끼워봤어요. 딸깍.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태엽을 감자 이전보다 훨씬 맑은 소리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띵띵띵, 딩딩딩.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하늘이 활짝 웃었어요. 엄마가 이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준호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아직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셔. 하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하늘아,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소중한 걸 되찾았어. 하늘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 순진한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준호는 다시 오르골을 돌렸습니다. 멜로디가 작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어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르골 소리와 함께요. 2025년 3월 17일 준호는 지연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정밀 검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의 부적절한 약물 투여와 영양 결핍으로 그녀의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뇌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서서히 돌아올 겁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 회사 책상, 오르골의 멜로디. 그러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안 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옆에서 졸고 있던 준호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빠, 기억났어요. 그날 밤을, 서버실에서 있었던 일을.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별재단 비리를 발견했어요. 수백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증거를 모아서 아빠한테 보고하려고 했죠. 그래, 그래서 그날 밤 서버실에 갔어요. 마지막 증거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가스가 나왔어요. 천장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바닥에 쓰러졌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준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눈을 떴을 때 낯선 병원이었어요. 하얀 방, 철창이 달린 창문. 누가 제 이름이 김서아라고 했어요. 전박지연인데 김서아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매일 약을 먹였어요. 주사도 맞았죠.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지연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고통이 터져나왔어요. 다음 날 오전, 준호는 비밀 회의실에 TF팀을 소집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저는 회계팀 신입사원으로 한별재단 회계 장부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기억은 또렷했어요.
분기마다 수억 원씩 해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여러 조세 피난처로 분산되었죠. 증거는 확보했나요? 법무팀장 민재가 물었습니다. USB에 저장했어요. 송금 내역, 계약서, 이메일 전부요. 그 USB를 제 가방에 넣고 서버실로 갔었는데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어갔어요.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USB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USB를 찾아야 해. 최미정이 가지고 있을 거야. 회장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훈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복구한 디지털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버 로그, 삭제된 회계 파일, CCTV 접속 기록. 모든 게 살아있어요. 화면엔 방대한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째, 한별재단의 10년간 자금 유출 내역입니다. 총 612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모두 최미정 전무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훈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둘째, 2015년 7월 27일 밤 11시 서버실 가스 소화 설비가 수동으로 강제 작동된 기록입니다. 기계실 제어판 접속 로그가 남아 있어요. 접속자는 로그인 기록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조작한 거죠. 하지만 바로 전날 최미정 전무가 기계실 출입 카드키를 재발급받은 기록이 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황 증거로 충분하군요. 셋째, 같은 시각 CCTV 시스템 접속 기록입니다. 보안팀장 강철호가 지하 2층 서버실 구역을 점검 모드로 전환했어요. 강철호는 확보했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제 조사관 성훈 씨가 접촉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딸 수술비 5천만 원 입금 기록을 보여주니 무너졌어요. 사설 탐정 성훈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미정 전무가 돈을 줬습니다. 딸 수술비 때문에. 저는 그냥 CCTV만 끄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넷째, 김서아 명의의 위조 입원 서류입니다. 세림병원 이규삼 원장 컴퓨터에서 복구했어요. 보호자 동의서의 서명 필적은 최미정 전무것과 98% 일치합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똑같았어요. 다섯째, 가짜 사망진단서와 DNA 대조 결과입니다. 모두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재가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미수, 감금,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최소 20년 이상 구형될 겁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증거 체인은 완벽한가? 네, 완벽합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수집 즉시 암호화했고 타임스탬프를 찍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수집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받는데 문제 없어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탄탄합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검찰 고발 전에 먼저 할 게 있어. 무엇입니까? 경영회의를 소집해. 전 임원 참석 필수로. 최미정도 반드시 참석시켜.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겠어. 20년 동안 내 옆에서 회사를 좀먹은 배신자를 내 손으로.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전 괜찮아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내자.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자. 다음 날, 한별그룹 전 임원에게 긴급 경영회의 소집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일시는 3월 20일 오전 10시. 주제는 중대 비리 발표 및 인사조치. 최미정은 그 공문을 받고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묻었다고 생각한 진실이 완전히 부활했다는 거요.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한별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명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급 경영회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정확한 안건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회의실 정면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최미정은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미간엔 잔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런 회의를?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긴장의 표시였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비서실장 태수와 법무팀장 민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최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게. 최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임원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지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분이 박지연 양 아닙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죠? 준호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낮고 무겁고 단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자행된 중대 비리를 폭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최미정을 바라봤어요. 최미정 전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최미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10년간 한별재단 예산을 횡령하고 내 딸을 죽이려 했으며 10년간 감금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최미정은 재빨리 표정을 고쳤습니다. 침착한 척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건 너무.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한별재단 지난 10년간 해외 송금 내역입니다. 총 612억 원이 컨설팅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됐습니다. 화면엔 빼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 이 모든 송금은 최미정 전무의 전자 서명으로 승인됐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최미정의 전자 서명이 찍힌 승인서들이었어요. 최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텼어요. 그건 정상적인 재단 업무였습니다. 해외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 회사는 실체가 없습니다.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웹사이트도 없고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죠.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해당 회사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주소는 싱가포르의 한 우편함이었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버진아일랜드로 분산됐고 최종적으로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곤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최미정 전무본인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최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최미정을 쳐다봤어요. 최미정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범죄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게 남았어요. 민재가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2015년 7월 27일 밤 11시 서버실 가스 소화 설비가 수동으로 강제 작동됐습니다. 화면에 기계 작동 로그가 떴어요. 붉은 글씨로 수동 모드 강제 기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박지연 양은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재단 비리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그날 서버실에서 질식했습니다. 천장에서 가스가 쏟아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깨어났을 땐 낯선 병원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서아로 바뀌어 있었고 10년간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보안팀장 강철호가 서버실 구역 CCTV를 점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화면에 CCTV 시스템 로그가 떴습니다. 강철호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최미정 전무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CCTV를 껐다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철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최미정 전무가 돈을 줬습니다. 딸 수술비 때문에. 전 CCTV만 끄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다칠 줄은. 최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미정 전무는 의식을 잃은 박지연 양을 경기도 파주 세림병원에 김서아라는 가짜 이름으로 입원시켰습니다. 화면에 위조된 보호자 동의서가 떴어요. 서명란의 필적이 확대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서명은 최미정 전무의 것과 98% 일치합니다.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또한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박지연 양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회장님이 딸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20년간 신뢰한 사람이었어. 내 딸을 죽이려 했고 정신병원에 감금했어. 그동안 난 딸이 죽은 줄 알고 매일 울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뭔지 아나?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최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내 딸을 구한 프로그램, 한별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돈을 훔쳤어.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며 모은 기부금을 4배를 채우는 데 썼지.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김하늘이라는 아이가 응급처치를 배우지 못했을 거고 난 로비에서 죽었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훔친 돈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결국 날 살렸고 그 아이를 통해 내 딸을 되찾았어. 최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공포였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양심에 따라 자수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하지 않았어. 대신 더 많은 돈을 빼돌렸고 내 딸이 기억을 되찾지 못하도록 약물을 투여하게 했지. 준호는 서류 한 장을 집어 최미정 앞에 던졌습니다. 해임 통보서야.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별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어. 최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리고 이분들. 준호가 회의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며 2명의 형사가 들어왔어요. 형사님들, 저 사람을 체포해 주십시오. 횡령, 배임, 살인미수, 감금, 공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최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최미정 씨,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수갑이 최미정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며 준호를 돌아봤어요. 회장님, 회장님.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최미정은 형사들에게 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회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유할 시간입니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 한별그룹은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한별재단도 완전히 재정비할 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도록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딸 박지연을 새로운 전략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넌 이미 10년 전에 이 회사를 구하려 했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준호와 지연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아빠,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함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오전 11시 한별그룹 본사 1층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준호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최미정 전무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지 닷새가 지났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전 11시 정각, 준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기자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별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 비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그룹의 임원이 한별재단 예산 60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며 모은 소중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준호는 옆에 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이 자리에 함께 선 이 사람은 10년 전 실종됐던 제 딸입니다. 박지연입니다. 회장이 멈췄습니다. 프레스센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10년 전 딸은 재단 비리를 발견했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범인은 딸을 제거하려 했어요. 가스로 질식시켰고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며 가짜 사망 서류를 만들어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무덤 앞에서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서아라는 가짜 이름으로 기억도 제대로 없는 채로 버티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 딸을 되찾게 해준 건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제 딸의 아들이죠.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하늘. 이 아이는 한별재단의 청소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고 그 덕분에 로비에서 쓰러진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떨어뜨린 오르골 하나가 제 딸과 저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 작은 오르골이 10년의 악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준호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만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결국 제 목숨을 살렸고 제 딸을 되찾게 했어요. 선한 일은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준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박지연은 한별그룹 전략실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직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연의 눈빛이 빛났어요. 제가 왜 회계사가 됐는지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부정을 밝히고 싶었어요. 10년 전 그 마음은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별그룹은 완전한 투명 경영으로 전환할 겁니다.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하며 내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별재단을 완전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으로요. 김하늘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견이 끝난 후 준호와 지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엔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안아줬어요. 하늘아, 잘 있었니? 네. 근데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오셨어요. 하늘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그래, 나왔단다. 너 덕분에 할아버지가 행복해졌다고 말하려고. 하늘아. 지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늘이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머리는 안 아파요? 응.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기억도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어. 준호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늘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별그룹에서 일하고 싶어요. 준호가 껄껄 웃었습니다. 좋아, 좋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진짜요? 약속이에요. 하늘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날 저녁, 준호의 집 거실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준호, 지연, 하늘이까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 이 음식 다 먹어도 돼요? 하늘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식탁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각종 나물이 가득했어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준호가 하늘의 밥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줬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하늘은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평화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오르골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들어볼까? 그는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돌렸어요. 하늘이 고쳐준 도구 덕분에 태엽이 부드럽게 감겼습니다. 띵, 띵, 딩딩딩.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하늘의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자신의 생일날, 이 오르골을 골랐던 순간이요. 엄마가 하늘에서 듣고 웃을 수 있는 음악이래요. 그때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지연은 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고통이,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하늘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행복할 거예요. 준호와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오르골 소리는 계속 흘렀습니다. 그 선율 속에 과거의 슬픔도,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72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회사의 크기도 재산의 액수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잃었던 딸을 되찾은 이 기쁨, 손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행복,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오르골은 마지막 소절을 연주하며 천천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년간의 어둠을 뚫고 다시 시작된 이야기. 오르골이 이어준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따뜻하고 희망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꿈빛 이야기였습니다.